이 지각 변동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봐야 합니다. 그곳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차트의 냉정한 숫자 속이었습니다. 진짜 지지는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가상보이 그룹 사자보이즈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K-팝 남성 그룹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산존하는 K-팝의 제왕 BTS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돌이 현실 세계의 정상을 차지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거대한 파장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세는 빌보드 차트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200분 차트 10위권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영화 사운드 트랙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성과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둔 것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뮤지컬 영화 위키드의 앨범이었습니다. 수많은 실제 아티스트들도 뚫기 어려운 빌보드의 장벽을 가상의 그룹이 넘어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현상의 막강한 힘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폭풍의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K-팝의 정점에 있는 BTS 멤버들이었습니다. RM과 정국은 라이브 방송 도중 자연스럽게 이 영화를 언급했습니다. RM이 화제의 곡 쏘다 팝을 흥얼거리자 정국이 즉시 알아채고 영화를 봤냐고 물으며 재미있었다고 반응한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업계 최정상의 아이돌이 이 신드롬을 인지하고 즐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고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낳으며 영화의 인기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습니다. 가상의 그룹이 현실의 차트를 정복하고 최고의 스타들이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이 놀라운 차트 기록들은 거대한 빙산의 의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현상은 차트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한밤중에 클럽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트 위의 숫자들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곧거리와 온라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클럽, DJ는 애니메이션의 노래를 트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분위기를 망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골던의 전주를 틀자마자 그의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클럽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폭발적인 환호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작은 예시에 불과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음악은 영화관을 뛰쳐나와 현실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골던과 이오 아이돌 같은 곡들은 단순한 OST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열기로 들끓었습니다. 팬들은 영화 속 캐릭터의 의상과 분장을 완벽하게 재현한 코스프레 영상을 올리고 고난도의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 커버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잠시 등장했던 소다 팝 챌린지는 현실 세계의 SNS에서 거대한 유행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스트리밍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영화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OST 스트리밍 횟수는 무려 220% 급증하며 단기간에 4,280만 회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덤의 재질을 넘어 평범한 대중들이 이 음악을 일상 속에서 즐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가상의 이야기가 현실의 문화를 창조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층과 팬덤을 중심으로 한 열과는 어쩌면 단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풍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다름 아닌 평소 이런 유행에 가장 고수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들이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가정에서 조용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광풍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다름 아닌 평소 이런 유행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들이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가정에서 조용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들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어머니의 고백은 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이를 위해 K-팝 데몬 헌터스를 틀어줬는데 이제는 제가 하루에 10번씩 보고 있어요. 이 말처럼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영화를 접했던 부모들이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기이한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자든 아이들이었습니다. 중독성 강한 노래와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한 번 본 아이들은 10번 넘게 영화를 돌려보며 가사를 통째로 외우고 춤을 따라 추기 시작했고, 이는 한때 겨울왕국이 일으켰던 신드롬을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이 유진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동맹이 된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끊임없이 전달하는 긍정적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아나는 법, 친구들과의 우정의 소중함 같은 가치들이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요즘 대중문화와 달리 과도한 폭력이나 산정적인 장면이 없는 안전한 콘텐츠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유희한 가사에 무방비로 노출될까 걱정하던 부모들에게 세련된 멜로디와 건전한 메시지를 동시에 갖춘 이 영화는 완벽한 제안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K-팝 데몬 헌터스는 유희한 팝 문화에 대한 건강한 대안일까요? 아니면 그저 부모들에게 잠시의 자유를 허락하는 고품격 디지털 부모에 불과한 것일까요? 세대 간의 격을 허무는 이 특별한 매력의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이 영화의 힘은 이미 TV 화면을 넘어 현실 세계의 상업과 문화에까지 구체적인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간의 격을 허무는 이 특별한 매력의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이 영화의 힘은 이미 TV 화면을 넘어 현실 세계의 상업과 문화에까지 구체적인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흔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해외 팬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온라인 쇼핑몰에 몰려들며 서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물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호랑이와 따치가 그려진 상품이었습니다. 이 기현상은 영화 속 디테일이 현실에서 벌이는 보물찾기와 같았습니다. 팬들은 영화 속 주인공들이 착용했던 화려한 놀이개나 소품으로 등장한 매드 팔찌를 현실에서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식 굿즈가 나오기 전 팬들은 영화의 마스코트인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시가 한국의 전통 민화인 자코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코도를 모티브로 한 최고 품질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었던 것입니다. 팬들의 사이버 공격은 순식간에 박물관에 관련 상품들을 전멸시켰습니다. 품절, 또 품절. 전례 없는 품절 대란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급기야 이들을 위한 새로운 상품 기획에 착수해야만 했습니다.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국가기관을 움직이게 만든 실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상의 이야기가 박물관의 창고를 비우고 잠들어 있던 전통 예술에 새로운 정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상품 몇 개가 팔린 것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가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불러올 더 큰 파장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품이 팔린 것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가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불러올 더 큰 파장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음악과 영화로 세계를 정복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산사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의 성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가상의 아이돌로 빌보드 차트를 점령했고 까다로운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국립박물관의 상품을 품절시키는 문화 경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문화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상 세계의 완벽한 성공이 과연 문화적 권력의 정점일까요? 아니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새로운 미래의 서막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관객들은 과연 그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의 가상 애니메이션이 던진 파장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세계 문화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과연 미국의 문화 패권에 도전할 상대가 존재하는가? 놀랍게도 그 답은 문화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나왔다. 프랑스의 저렴한 문화 및 미래학 전문 매체 위즈베크 앤리카, 오스벡 앤드 리커는 세디를 향해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산재 제조운하 산업에서 미국의 유일한 라이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유일한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는 실로 엄청났다. 이 파격적인 주장에 학문적 깊이를 더하며 등장한 인물은 바로 프랑스 최고 명문 소르본 대학의 사회학자 빈센초 치켈리 교수였다. 그는 한국의 폭발적인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소프트 파워가 국가의 경제력이나 정치력을 대겸으로 한 문화적 매력을 의미한다면 한국의 힘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분석이었다. 치켈리 교수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위트 파워라는 완전히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다. 스위트 파워란 무엇인가? 그것은 간압이나 경제적 우위가 아닌 순수한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힘이다.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득을 넘어 콘텐츠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감동으로 팬덤을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달콤한 매력.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가 가진 핵심 무기라는 것이다. 그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웹툰이다. 미국이 아닌 국가가 이처럼 독자적인 글로벌 플랫폼 문화를 창조하고 전 세계가 그 표준을 따르도록 만든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는 막대한 자본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미국의 방식과는 정반대다. 오직 이야기의 힘, 창작자의 상상력만으로 국경을 허물고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가 제작되고 그 드라마가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선순환 구조는 스위트 파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전략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이 막대한 자본과 전 세계에 딸린 태권을 무기로 문화를 밀어붙인다면 다른 한쪽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어쩌면 초이나 돈보다 더 무서운 무기, 즉 사람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는 이 달콤한 힘을 한국은 이미 손에 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몇몇 학자와 미디어의 분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 강력하고도 달콤한 힘이 실제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까? 이론을 넘어 현실 속에서 이 놀라운 현상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었다. 이론을 넘어 현실 속에서 이 놀라운 현상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었다. 만약 전 세계가 당신의 문화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위트 파워의 실제 작동 방식은 바로 이지희하고도 강력한 공감의 연쇄 반응에서 드러난다. 그 여점은 열정이 나라 스페인에서 시작된다. 스페인에서 K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깊은 교감의 결과로 분석되었다. 서구 드라마의 자극적인 설정과는 다른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 즉 가족의 소중함, 우정의 깊이, 사랑의 애틋함,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인문학적 이야기가 스페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 속에서 자신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희로애락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로 넘어가면서 더욱 구체화된다.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K드라마는 단순한 외국 콘텐츠가 아니라 마치 거울과도 같았다. 놀라울 정도의 문화적 연결점과 공통된 기질이 발견된 것이다. 가족의 명예를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튀르키예 문화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한국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문화가 공유하는 깃은 정신적 유대감이 스크린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 기이한 동질감의 물결은 대서양을 건너 멕시코에까지 이른다. 멕시코의 분석은 더욱 놀랐다. 자국의 텔레노벨라, 장르와 K드라마 사이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유사성을 지적한 것이다. 강렬한 가족 중심의 서사, 극적이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 등 멕시코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드라마의 코드들이 K드라마 안에 더욱 세련되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녹아 있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까지. 세계 각지에서 나온 반응의 핵심은 결국 하나의 단어, 동질감으로 수렴된다.
이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고민, 기쁨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것이야말로 스위트 파워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전 세계가 한국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다. 이 연결고리는 단순한 감상으로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해왔고 큰 각색 없이도 연이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문화적 코드가 거의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처럼 전 세계가 한국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대한 공감의 파도는 실로 강력하다. 하지만 이 힘이 한 단계 더 진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단지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문화에 직접 참여하고 이해하고 마침내 그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느낀다면 말이다. 그 대답은 이 모든 현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한 미국인 학생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장 놀랍고도 상징적인 증거가 바로 문화 패권의 심장부, 미국 워싱턴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리버티 대 고등학교를 졸업한 평범한 미국인 학생, 시모어 벤마우르의 이야기다.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주제로 2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한 편을 완성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닌 한국인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한 고유한 정서, 바로 한에 대한 탐구였다. 수세기에 걸친 억압과 상실 속에서 형성된 이 복합적인 감정을 금발의 미국인 청년이 자신의 졸업 논문 주제로 산책한 것이다. 그의 열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대긴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스스로 한국 문화에 깊이 뛰어들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한국어를 익혔으며 심지어 한국의 영화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현장을 체험하기까지 했다. 이 모든 경험이 녹아들어 탄생한 것이 바로 그의 영화였다. 이것이야말로 스위트 파워의 정점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다.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연구와 창작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 근원을 탐구하고 자신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려는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는 과연 조용한 문화적 침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거대한 자본과 글로벌 유통망으로 문화를 밀어붙이는 미국의 방식과는 정반대다. 한국의 문화는 어떤 강요도 없이 자발적인 매력만으로 미국 젊은이의 정신세계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타고들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결정적 징후일 수 있다. 한 미국인 청년이 한국의 한을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문화 전쟁의 서막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돈과 힘이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격돌하는 전장.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 미국인 청년의 탐구에서 시작된 질문은 결국 우리를 거대한 담론의 중심으로 이끈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문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한쪽에는 막강한 자본과 수십 년간 구축해온 글로벌 유통망으로 무장한 할리우드 제국이 버티고 있다. 다른 한쪽에는 스위트 파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든 한류가 새로운 세력으로 떠올랐다. 할리우드 제국은 지난 100년간 완성된 블록버스터 공식, 천문학적인 마케팅 예산, 그리고 전 세계를 촘촘히 덮은 유통망이라는 물리적 무기를 사용한다. 반면 한류는 마음을 울리는 한 줄의 대사, 며칠간 귓가에 맴도는 멜로디, 세상에 나 혼자다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의 무기를 휘두른다. 이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힘과 돈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유대감을 통해 마음을 얻는 자가 승리하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류의 부상이 어떤 무역이나 강제성 없이 오직 전 세계인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매혹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팬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번역하고 밈을 만들고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거대한 참여형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강제성 없는 매혹의 실체이자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가장 평화롭고도 강력한 문화 강국의 등장을 의미하는 이유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질문들 앞에 서게 된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다. 과연 이 달콤한 힘은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 아니면 할리우드의 막강한 물량 공세와 자본의 힘 앞에 쓰러져갈 덧없는 유린일까? 문화가 초성 없는 전쟁터가 된 시대, 과연 부드러운 감성이 막대한 자본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문화 전쟁에서 당신은 어디에 배팅하겠는가? 달러의 힘인가? 아니면 마음의 힘인가? 감성의 힘은 있는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생각을 보여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하나의 절대적인 문화 패권 국가가 사라지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적 다극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글로벌 문화의 미래, 그 거대한 패권의 향방을 둘러싼 열린 질문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분명한 것은 세계 문화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는 어쩌면 한국어로 기록될지도 모른다.